먼저 뭐 본방 예고 전에 우리가 항상 변방을 먼저 해야죠. 네. 변방. 네, 어제도 수고해주신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님과 박대영 이사장님을 위해서 네, 오늘도 덜 탐사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모처럼 두 분이 나와가지고 네. 간소하게 말씀하시길래 오늘은 1시간 반 안에 끊어주겠지. 멘트 주문이 길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네. 이분들은 어떤 시사계 가정교사 같아요. 아주 그냥 각인을 시켜줘요. 주입식 교육. 예, 원래 주입식 그 교육. 학원 강사님들은 포인트만 짚어주고 쭉쭉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알아듣는 학생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가정교사이신 두 분은 혹시나 빼먹을까봐 그렇죠. 반복 학습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인 학습 그렇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아까 얘기했는데도 새로운 것처럼 복습까지 이렇게 시켜주셔서 많은 분들이 모를 수가 없게끔 해주셨어요. 난 안 기억하고 싶은데 딱 기억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름만 기억난다는 거야.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갖고 이게 기억이 더 쉬워져가지고 이름만 기억이 날 수 있으니까 어제 더 탐사의 핵심 포인트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대장동을 비롯한 그동안의 검찰 법조계 비리에 윤석열이 뭔가 힘을 쓰지 않던 시절 즉 윤석열이 이 짜발이던 시절에 힘을 쓰던 직접적인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사실 윤석열의 존재감은 2016년도 이후에 특검에 만배가 성렬이 형 어때요 해갖고 꽂아준 이전에는 이게 이제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 때 말하자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죠. 왜냐면 2016년도 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따져놓고 보면 그 가방물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일반미 관리하시는 김건희 마담님 같은 경우에 감히 쳐다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97년도부터 봤겠지만 그리고 이 이제 김건희가 이 정미소 정리하고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쌀 팔기 시작했을 때는 양재택이라고 하는 또 가장 뭐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선배 파트너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윤석열의 존재감이 전혀 없는 시절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김건희의 이제 인생 전성기는 그 시기 때 시작이 돼요. 즉 복귀하고 난 이후에 양재택과 KBS를 오가면서 그 의외에도 이제 많은 사랑을 꽃피워 가실 요 무렵이 가세도 좀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현찰도 좀 만지면서 주가에 손을 좀 대시던 시절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요런 시기 때에는 사실은 윤석열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사람의 조력자는 누구였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조력자 하에서 이 사람이란? 현재 우리 실세 대통령 김건희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당시에 건이었나? 명신이 아니었나? 그때는 이제 아직 명신이었을 때인데 그쵸, 명신이었죠. 지금은 건희 대통령이시니까 어찌 됐거나 이제 그 시절을 좀 살펴보자는 거지. 김자 명자 신자님. 네, 김자 명자 쓰시는 그분께서 이제 전성기를 한참 보내실 때는 일단은 이제 재택이 오빠하고 힘을 많이 받을 때예요. 근데 문제 재택이 오빠가 노무현 정부 이제 인수위 시절에 청와대로 들어가려다가 걸려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도 못 가면서 검찰직이 날아갔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끈 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미 이때부터 이제 권력의 맛을 들었던 저는 저기 김건희 대통령 주관으로 지금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힘을 쓸 수 있었던 그러니까 양 오빠의 어떤 힘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못 걸고 한참 힘을 쓸 때 저지른 게 2009년도 때의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 조작 사건이 2009년도 때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이제 2012년도 가갖고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뭐 감사원
금감원 내사부터 시작 경찰의 내사가 들어가듯이 2013년이거든. 이게 실질적으로 2012년도부터 요 부분에 대한 문제가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때는 일종의 방탄막이 없는 시기예요. 이 양오빠는 이제 말빨이 안 먹히던 시절인 거고, 요걸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누군가 용병을 써야 되는데, 이때 그 윤석열이는 급이 안 됐어, 쉽게 말해서. 뭐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급이었다는 거지. 그럼 이때, 위기에 빠진 김건희는 누구를 불렀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가족같이 지내는 조남욱 회장을 불렀겠죠. 그래서 조남욱 회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동원한 사람이 결국은 박영수고, 그 박영수의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해 준 실무자로 양재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 겁니다. 즉, 하필이면 양오빠랑 이름이 두 글자가 똑같은. 양재. 양재. 네, 아무튼 양재식 씨가 말하자면 어제 얘기의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양재식 씨는 어떤 사람이냐? 박영수의 말 그대로 오른팔이죠. 실질적인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연수원 기치로는 11기 정도 차이 나는데 겁나게 알뜰하게 살피고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영수가 이제 자신이 독립을 해갖고 자기 변호사 사무실을 2개를 차립니다. 법무법인 산호하고 법무법인 강남. 그 앞에 있었던 사무소는 이제 합작으로 차린 거고, 개인이 사장으로 개인이 대표 변호사로 창업을 하니까 2010년도에 산호가 있고, 그 다음 2013년도에 강남이 있는데, 이 안에서 전부 다 활약을 합니다. 매겨 살린 거죠. 그리고 2016년도에 특검으로 갈 때는 특검보로 데리고 가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이제 박영수하고 일단 양재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양재식이 움직였다고 하는 거는 뭐 딴 사람 될 필요가 없어. 뭐 조남욱 회장 모를 거야. 오로지 박영수가 양재식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양재식은 뭘 했느냐?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에 있어서 이 부분이 금감원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을 때, 또는 이거를 북부지검에서 인지수사를 시작하던 시점에서 이걸 무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주식을 김건희가 거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나온 그렇죠. 얘기지만, 원래 주가 조작 일당들이 먼저 손을 댔던 게 우리 기술입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아니고. 네. 도이치모터스는 우리 기술보다 훨씬 뒤에 했고요. 사실 도이치모터스는 돈을 뭐 거의 못 벌어요. 왜냐면 내가 보기엔 저건 김건희가 해달라고 끼워넣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우리 기술 조작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의 수익을 올립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6개월 차이로 시작을 했지만, 도이치모터스에는 사실 수익을 별로 못 올리죠. 지는 뭐 올린 거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걸 의뢰했던 놈들은. 근데 의뢰했던 놈들에 비해서 김건희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 돈은 적지만. 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우리 기술 주가 조작하는 애들이 사실상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하는 애들하고 원류고, 시작은 우리 기술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래서 걸리기도 우리 기술이 먼저 걸린 거야. 그 다음에 도이치가 뒤에 나오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게 걸려가지고 금감원까지 들어가 버렸어. 북부지검에서 사전조사를 끝낸 상황에서 이때 투입되는 사람이 양재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재식을 동원해준 사람은 양재택이 아니고 박영수일 건데, 왜냐면 이때는 산호라고 하는 그 박영수의 개인 사무소가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큰 축을 보면 늘 주가 조작에 있는 3가지 축이 있어요.
돈을 대는 쩐주.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관리하고 사고 팔고 하는 이 쉽게 말해 현장에서 키보드를 때리는 실무자. 그리고 한 놈은 뭐냐면 증권사 같은 데서 이거를 조정하고 해줄 수 있는 증권사 관계자. 요 세 개가 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쩐주는 그냥 돈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굴리는 애들은 당시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돈 관리하던 그룹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그 요청을 받아갖고 장외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직거래를 해준 게 토로스 증권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삼각연합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김건희는 손땡땡 씨라고 하는 대주주와 함께 엄마하고 같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다 돈을 꽂아놓은 사람입니다. 쩐주죠. 쩐주죠. 그러니까 돈만 냈다고 지금 지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블랙펄 인버스트 안에 있는 이정호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이 들었죠. 황금 양말 신었다고 하는 그 사람. 이 사람 믿고 돈을 맡긴 것 뿐이다라고 윤석열이 주장하는 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대신해 준 게 김기현이라고 하는 주가 조작 실무를 했던 증권사 지점장이 있는 거죠. 하필이면 김기현이네. 네, 하필이면 또 김기현이네요. 그래서 일단 이게 걸려들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을 건드리게 되면서 도이치모터스까지 끌려 들어가게 되면서 권오수와 이사로 있는 김건희까지 한꺼번에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 생긴 거예요. 중범죄로 취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때는 검사들 남부지검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몰라요. 모를 때. 우리 기술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잡다 보니 얘네들 통장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에 돈을 넣은 애들이 똑같이 도이치모터스도 주식을 사고 있으니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로 옮겨가던 중에 이 양재식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근데 양재식의 활약은 놀랍습니다. 일단 들어가자마자 우리 기술하고 도이치모터스를 별건 사건으로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기술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연관성이 있는 걸로 안 만드는 거죠. 그리고 김기현은 주가 조작을 직접 실무적으로 했던 사람인 건데 요거를 배임 수재로 정리를 해갖고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를 빼내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돈을 그러니까 우리 기술에 대한 신주 배정권을 받기로 하고 내가 이와 관련해 갖고 시세 조정에 대한 걸 도왔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거잖아. 돈을 받고 일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 기술에 대한 신주 인수권부 같은 거를 사후 뇌물 같은 형태로 받기 위해서 내가 3억을 전달한 거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돈을 주고 주가 조작을 한 건데 행위는 똑같은데 이거를 배임 수재 뇌물을 준 행위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검찰 조사가 끝나서 법원으로 재판이 넘어갑니다. 이때 변호사에서 빠져나와서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제일 놀라운 포인트인 거예요. 즉 법원에 들어가서 변호를 하기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수사 내용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역할을 하고 쏙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 이후에 양재식이 여러 번 우리 알고 있는 사건들에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저축은행 사건이죠. 왜냐면 이 저축은행 사건이 이보다 뒤에 있습니다. 저축은행 관련해서 윤석열이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을 때 박영수가 변호사로 내정되고 그 실무를 양재식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재식이 조우영이라고 10억 5천 받아먹고 대출 1,100억 땡겨준 350억 10% 먹고 땡겨준 조우영을 변호를 해갖고 이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고 빠져나오게끔 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워줍니다. 이거 커피 안 마시고 온 사람 아니에요? 맞죠. 근데 가면 커피만 타줄 거야 그랬더니 윤석열이 진짜로 커피 타주고 보냈다고 하는 이 과정을 만든 사람이 또 양재식인 겁니다. 우리 어떻게
지금 2건 들어가 있는데 미리 전화 좀 하지? 커피 타다가. 난 아메리카노로 준비해. 난 믹스커피 안 먹으니까 난 아메리카노로 먹는다고 좀 연락 좀 미리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대장동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병우와 함께 양재식이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보여집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박영수를 대신해 갖고 중요한 포인트에 가 갖고 얘는 변호를 한 게 아니야.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아. 검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게 지금 양재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그림을 다 그려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대로 검사, 간다. 니들이 여기서 이거 하면 되고. 요렇게 조사해서 요런 방향으로 기소하는 거야. 그리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식 변호사로 수임료를 다 받아 처먹었을 거고 그 수임료는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박영수가 하고 있는 회사 소속의 변호사로 박영수한테 나눠 먹었다는 거지. 박영수한테 월급 받았다는 거지. 당연하지.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박영수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수가 와가지고 모든 걸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영수 지분이 사실상 천화동인 지분의 50% 이상일 거다. 2025년에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돼도 박영수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2015년도에 결정이 되니까 2013년 14년도에 요때 그 자금 컨소시엄을 모을 때 일단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우병우를 통했을 걸로 보이지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하나은행 혼자서 1조 3천억을 다 내줄 수는 없으니까 주변 은행들한테 돈을 끌어와야 돼요. 근데 이 시행사를 믿고 시행 계획을 믿고 이만한 돈을 주는 데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2013년인데 박영수가 우리은행 금융지주, 그러니까 우리은행 전체의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공교롭네요. 공교롭게도. 상당히 공교롭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은행 금융 컨소시엄이 이 돈을 끌어다 드릴 수 있냐 없냐의 수준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도 외부 은행들이나 금고들을 통해 갖고 돈을 긁어 모아야 돼. 1조 1천억에서 1조 3천억을. 근데 그 중에 제일 필요로 한 게 1금융권 은행의 대출 보증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걸 끌어올 방법이 없는 거야. 그 당시 천화동인의 어떤 회사의 규모라든지 어떤 속해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박영수가 부행장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행장을 만나자마자 우리은행이 1,500억을 일단 지급해 주겠다고 보증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자 1순위에 우리은행 1,500억 들어왔으니까 나머지들도 돈들 돼! 라고 얘기하니까 나머지 은행들이 뒤에서 조금씩 다음 돈을 넣어갖고 이거를 조성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거든. 중요한 건 막상 공사를 따고 나서 우리은행은 대출을 안 해줍니다. 하나은행이 독박 쓰고 다 내죠. 근데 이 당시에 말하자면 편법적으로 해주지도 않을 대출 보증을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이 공사를 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박영수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양재택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 실질적인 법관들과 검사들과 변호사 업계를 주름 잡았던 게 박영수였고 나중에 박영수가 특검까지 맡아가지고 이 양재식과 윤석열을 끌어들여가지고 금융 3팀 그러니까 조사 3팀을 만들었을 때 그 조사 3팀에 양재식, 윤석열, 한동훈이가 있었고 얘네들만 통장을 까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국정농단에 관련된 통장을 까볼 수 있었고
그 내용들을 갖고 업체들을 골라서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돈을 50억인가 줬다가 박근혜 90억인가요? 90억인가를 줬다가 박근혜한테 도로 뺏은 유일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 통장상으로 90억이 왔다 나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보증을 얘네들이 해준 거예요. SK를 빼주는 역할을 또 얘들이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삼성을 올가매갖고, 삼성 이재용을 끌어들였다가 나중에 이재용을 뇌물죄에서 빼주는 것도 한동훈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고리가 다 박영수를 중심으로 엮여 있고, 그 안에서 윤석열의 존재는, 그러니까 김건희랑 결혼하고 나서 검찰총장이 되기 전까지는 달빛 아래 반딧불만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박영수에 비해서 윤석열이 아버지 집 사주는 거 한 19억으로 퉁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당시의 실세가 박영수였고 그 역할을 대신하던 하수인이 양재식이었다라고 하는 추론을 어제 1시간 반에 걸쳐서 우리 더 탐사에서 해주셨다라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소위 말해서 온갖 더러운 뒤치다거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제 어둠 속에서 하던 인물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종의 행동대장인 그러니까 거고요. 행동대. 아마 그 말을 하려고. 양재식이 보기에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김건희가 영부인을 하고 있다. 웃길 것 같은데? 개 웃기죠. 진짜 웃길 것 같은데? 내 이 한마디 꺼내볼까? 니들 그때 나한테 이제 일 도와달라고 뭐뭐 했었는지 나 그때 녹취록 갖고 있다? 라고 한번 던져볼까? 할 정도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야, 진짜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검찰 너무 양심 없다. 진짜 대놓고 이렇게 못된 짓거리 하던 애들인데. 따라서 이 당시에 쟁쟁했던 조남욱과 박영수의 검찰 장악력, 뭐 이런 사건들, 뭐 천억대 대출 사건 이런 것도 막 덮어버릴 정도니까 이런 거를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영향력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데로 없어졌겠느냔 말이야.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된 데로 없어졌겠냐고. 아니, 지금도 살아있겠죠. 지금도 살아있는 거고 그 권력이 실제적인 윤석열의 뒷배인 건데 지금 이 뒷배를 자극하는 정말 경천동지할 사건이 일어난 거야. 강신업이 박영수를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떨어졌죠. 이 소리를 해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 박영수 입장에서 왜냐면 조남욱이 이제 90이 넘어서 설마 90 넘은 사람 부르겠어? 부르면 나가서 치매인 척 해야지? 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박영수는 지금 받을 돈도 2025년에 500억 이상 또 받아야 되고 박영수는 아직 갈 길이 멀단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나를 지금 건드린다고? 그것도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 강신업이 따위가 이 새끼 몇 끼야? 바로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공천 탈락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전체 6명 중에 5위였는데 그럼 강신업이 너무 눈치가 없었네. 없었지. 지금 김건희만 보고 김건희 이후에 이런 높은 뚜껑이 있는지를 생각을 못했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김건희의 눈이 멀어도 그렇지 김건희가 지 힘으로 거기를 왔겠냐고. 그러니까 그 뒷배경에 대한 멍청한 거네요. 멍청한 거네. 대가리를 장식으로 아니 장식품을 달고 다닐 거면 제대로 된 걸 달고 다니든지. 아니, 그런 거였으면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을 했겠어요? 아, 그러네. 똑똑한 사람이면. 아유, 찌야, 너 웃으면서 팩폭하니까 너 약간 그거 같다. 더글로리의 박연진 같아. 아, 저 안 봐가지고. 너 옷 입은 것도 연준이랑 오늘 비슷해. 연진이랑 비슷하네. 그런 걸로. 아무튼 요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니까 이제 더 탐사와 덜 탐사와 이거를 버물려서 이게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정권의 민낯, 특히 이 검찰 권력의 민낯이 이제 점점 더 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짓거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도 하나도 몰랐잖아요. 몰랐죠. 드러나지도 않았죠. 드러나지도 않았어. 이게 97년도만 하더라도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6층 못 가보고
나이트에서 술 얻어먹던 검사 새끼들, 그 근처에 다른 술집에서 일반 미대고 술 한잔 주면 좋아가지고 2차 가던 요 새끼들이 25년 만에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결국 찾아낼 것이다. 이제 증명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 제가 대학생이었네요. 너 7렐레 8렐레 아나운서 돼야지 이러고 대학교 다니던 때였는데 그때 그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군요. 네. 예. 제가 그때 그 근처 테헤란로 그모 지하에 개포동을 오가면서 술 드시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제가 망했을 때라 이런 애들 그 대리운전 해주고 네, 디스바를 해주면서 또 가슴이 아프네. 아이씨. 왠지 그때 라마다 르네상스 쪽에 취직하고 싶더라. 그때 좀 엮였으면 지금 삶이 좀 그럼 달라졌을 그때 수도. 엮였으면 삶은 안 달라졌어도 뭔가 할 얘기가 좀 더 있었겠지. 근데 나는 힐탑 호텔 쪽으로 조금 아래쪽으로 아이고, 내려가갖고 아쉬워라. 뉴월드 힐탑 쪽으로 주로 다녔거든. 작가님 엮였으면은 여기 없어요. 여기 없지, 청와대가 있지. 이거 참. 왜 어딘지 꼭 청와대라고 얘기해? 큰 집에 갔을 수도 있어. 제보자 Y가 됐을 수도 있어. 내가 대통령일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헐. 자, 여기까지만 하고.